네, 그럼 지금부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토론자 정책본부장님, 그리고 하준경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토론자신데요. 하준경 전환적 공정성장전략위원장, 그리고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늘의 좌장이십니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자, 토론 순서는 하준경 더불어민주당 전환적 공정성장전략위원장께서 주요 공약을 발제해 주신 후에 좌장을 맡으신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하준경 전략위원장께 넘겨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하준경입니다. 저 전환적 공정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정책에 대한 발제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1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성장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서 우리가 이제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모든 정책들을 포괄하는 아주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환을 해야 되느냐, 뭘 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데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이제 100년 만에 찾아오는 어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정치 패권 경쟁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세계화가 후퇴가 되고 있고, 이런 굉장한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이런 시기에는 또 위기가 찾아오면서 동시에 또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짧게 열린 그 기회의 창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치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격자에서 이제 선도자로 가보자. 그래서 그 전환이라는 걸 이뤄보자. 이런 게 이제 그 전환의 의미고요. 이게 이제 국가적 어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환이라는 거, 이제 기술 전환, 뭐 어떤 전략의 전환, 모든 부문에서 이런 전환인데, 이 전환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이 전환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정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바꾼다, 크게 변한다라는 거는 항상 승자를 낳고 또 패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패자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 전환을 한다, 뭐 디지털로 전환을 한다, 뭐 에너지 전환을 한다, 이런 어떤 전략을 추진을 했을 때 이제 패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패자들이 반대하면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함정 같은 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자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러면 전환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서의 이제 공정이 중요하고, 그 공정이 있어야만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근데 이 공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실질적인 공정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룰을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어떤 자리가 5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어떤 룰을 우리가 적용을 해도 공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키 순서대로 하자, 또는 몸무게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누군가는 또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해법은 뭐냐면 10명의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10개의 자리가 생겨야 된다, 10개의 기회가 생겨야 된다. 이거는 경제 성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하려면 또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하면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전환을 해야 되고, 전환을 하려면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이라는 거는 성장이 뒷받침이 돼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과 공정과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되고요. 이거를 통합하는 하나의 이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도대체 이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지금 크게 기술 전환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재전환하고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를 이제 어젠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국가의 어떤 뭐 투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데 이게 시장하고 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친화적인 국가 투자 전략이라는 거 이거를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이제 삼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해관계 충돌이 생깁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그래서 이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와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뭐 혁신, 뭐 창의적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기술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대전환, 이 기술 전환 중에 하나죠.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지털 영토 확장,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국가 간 경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디지털 영토라는 거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종의 이제 패권 국가로 한번 나서보자 이런 좀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이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 생기는 과실은 우리가 공정하게 누리자. 그래서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또 보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뭐 수집, 축적, 전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 또는 뭐 디지털 산업 영토,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의 확장, 그다음에 뭐 디지털의 기본권, 그다음에 경제적 권리, 뭐 학습권, 접근권, 안전권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그 어젠다로 삼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도 매우 이제 또 중요한 또 한 축인데요. 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이제 적극 대응해야 되는데 주요국들이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이나 여러 면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 그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연결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포용적 전환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도 이제 승자 패자 갈리기 때문에 포용적 전환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탈탄소인데요. 이 탈탄소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탄소라는 게 사실은 탈원전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시하는 그런 탈탄소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이라는 게 이제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입니다. 뭐 형식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공정이 더 중요하다. 결국 이거는 힘의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고 모두의 역량의 균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국가라는 어떤 또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enabling state를 만들겠다. 이걸 통해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배우고 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이런 기회와 함께 공정한 질서가 또 중요한데요. 공정한 질서를 뭐 억강부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억강이라는 게 뭐 강자를 억누른다 이런 게 아니고 강자가 항상 그 반칙과 특권을 하기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게 이제 여러 연구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로 갈 유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반칙과 특권으로 가지 말고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혁신은 더 장려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약할 때 그 약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약자들은 너무나 경쟁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혈 경쟁 때문에 혁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 역량 강화에 기회를 주고 그를 통해서 이제 좀 힘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 그걸 통해서 이제 모두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는 대동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질서, 공정한 기회 뭐 이런 것이고요. 이 역량이라는 걸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위한 어떤 학습 사회 투자, 뭐 재교육, 직업 훈련 이런 뭐 인생 이모작 투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뭐 창업 교육, 뭐 컨설팅 이런 걸 또 멘토링 해주고 또 금융이랑 연결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의 아주 큰 틀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일단 사람들의 욕구를 인정하고 공급을 추진하고 또 보편적 주거 복지도 강화하고 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돈의 흐름이 이 지금 어떤 노후 대비 자금 이런 것들이 전환적 공정 성장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상생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을 促진하는 이 어떤 하나의 연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문제 같은 경우도 기회 확대를 하고 뭐 유니콘을 저희가 뭐 100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문제도 각 지역에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그 기업이 인재를 찾아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복지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투자를 얘기했는데 국가가 보험 기능도 해줘야 된다. 그걸 통해서 성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교육도 우리가 그 뭐 창의적 인재 양성, 학습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념보다는 실용주의,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 막힌 곳을 뚫고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세션 자장을 맡은 이주호입니다. 우리가 5년마다 치르는 대선의 중요한 순기능은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이 자칫 상대방 흠집내기와 진영간 여론몰이에 빠져서 막상 가장 중요한 정책 경쟁이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학계, 미디어, 시민사회 등이 함께 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가 다투되 싸우지 않는 원효의 화쟁 정신으로 여야와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초월해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치열하지만 선의가 넘치는 정책 경쟁을 펼쳐달라는 홍석현 회장님의 개회사가 이번 행사의 취지를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두 후보의 정책 공약이 아직 다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두 후보가 준비한 공약의 장단점을 국민에게 잘 알려서 선택을 돕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의 정책 토론을 통하여 두 후보가 정책 공약을 더 잘 만들고 다듬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음 세션 자장이신 평소 존경하는 오종남 석자 교수께서 이런 제안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랫동안 준비되었습니다. 중앙일보 JTBC의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가 올해 5월 대선 정책 제안팀을 만들어서 과제와 어젠다를 도출하였고요.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세션의 패널과 자장도 리셋코리아에 참여한 분들 중심으로 두 세션에 각각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션이 한쪽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정폭시키거나 다른 편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생산적 비판을 통해서 다음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간 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늘 네 분의 훌륭한 전문가 패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15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초과하면 제가 좀 끼어들어서 발언을 좀 정지하도록 부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정유신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신 교수님. 네, 예, 1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하정경 위원장님. 먼저 그 중소 벤처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소 벤처 정책은 고용과 성장 관점에서 대단히 이제 중요해서 지난 정부 4개 5개 지나가는 동안도 가장 중점을 준 그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언론에 또 배포된 대로 굉장히 중요한 다른 이런 키워드를 갖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 이런 전환 좀 그런데 이게 좀 전체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고 이걸 중소 벤처 정책 관점에서 좀
핵심 또는 이전 정부들과 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정책 키워드가 있다면은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중소벤처 기업이 사실은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경쟁력을 갖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그쪽에 이제 거버넌스라든지 뭐 여러 이제 경영 부분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등등 이런 이제 금융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중소기업의 우리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공급자 위주로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금 전환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야의 이제 창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자원들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청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청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걸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그 역동성 이런 쪽을 좀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창업을 이제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위해서 어떤 그 R&D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서는 정부가 일단 좀 더 이제 뿌려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장으로 연결되는 기능,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강화를 하는 그런 금융적 측면에서의 그런 대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이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제 클 수 있어야 된다. 중소기업이 유니콘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어젠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되게 하려면 어떤 정책금융이나 이런 좀 체계를 좀 뭐랄까요, 이제 이 대규모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좀 개편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유니콘들이 대부분 외국 자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좀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체계가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노후 대비 자금 이런 것들이 유니콘을 만드는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커나가고 그다음에 창업기업이 또 생겨나고 이런 좀 역동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좀 두 가지만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기술하고 신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특히 이제 벤처기업들이 이 개발을 해놓고 실적이 없으니까 판매가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에 대한 구매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방 소재 기업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하고 이 R&D 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 그 R&D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앵커 기업,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협력업체 또 협력업체 이하에 쭉 있는 업체들에게 이 상생형 연구 개발을 같이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개발된 제품들을 정말 좀 구매 좀 해주고 이러면은 이 중소형 벤처기업들의 이 혁신 생태계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뭐 창업을 중시하고 특히 이제 유니콘 그 계획도 나왔었지만 유니콘에 중점을 두시고 또 지금 대기업과의 상생할 때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중소벤처 정책 중에 하나라는 공감을 하고요. 단지 이제 지금 사실 디지털 대전환을 얘기를 하시고 그 와중에 이제 디지털 그 인력 양성 어떻게 보면 지금 고급 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쪽도 대단히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뭐 지금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죠?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가지고 지금 그런 그
그 디지털 또는 그 IT 고급 어떤 그런 그 인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쪽 갖다가 많이 해주겠다 감사한데 이게 인재 양성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데 대기업하고도 상성도 필요한데 대기업 대비 이런 그 특히 벤처나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브랜드나 뭐 자금력이 워낙 차이가 있어서 대기업이 만약에 입도 선멸하면 도저히 그 인력 갖다가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굉장히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창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뭐 자금 투자 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력 측면에서 이거를 뭐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벤처들이 그 채용하고 이런 쪽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다른 방안이 있어야지 지금 좀 이게 타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뭐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지만 혹시 뭐 그런 그 아이디어나 보관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인력 양성이 이제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현재 이 뭐 직업 훈련이나 이런 쪽에 너무 이제 돈을 적게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거 잘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뭐 한 반도 안 되고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많이 늘려서 일단 급한 인력들에 대해서 빨리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에도 뭐 경기 미래 뭐 무슨 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뭐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뭐 외국에 있는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는 한국의 인력들이요. 그리고 이제 기업과 중앙 정부와 이제 지자체가 사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기업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일터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기존 인력들의 이제 업그레이드, 업스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스킬이 좀 더 이제 빠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킬에도 뭐 많이 투자를 하고 이제 급한 인력들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또 뭐 대학 교육 뭐부터 시작을 해서 초중등까지 다 이제 좀 새로운 시대에 좀 뭐랄까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업계 얘기를 좀 들어서 업계에서 요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가다듬으시는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 사실 이제 특히 이제 벤처기업 이런 쪽에서는 좀 제도적인 어떤 그런 좀 정비가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대기업 대비 지금 브랜드나 뭐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스탁 옵션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좀 혜택 주는 범위 좀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1억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는 도저히 사람을 조급 인재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정 지금 경제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채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고급 인재 키운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우리 뭐 한간에서 전에도 백지 수표에서 사람 갖다 빼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뭐 직업 선택이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뼈 아픈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가다듬을 수 있는지 그게 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공정 그런 경제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도 왜냐하면 지금 힘이 없으니까 중소벤처 쪽은 좀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떤 점에 좋은 점이 있냐면 사람을 빼가지 않으면 결국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기업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유닛을. 그러면 M&A 시장 갖다 활성화시키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잠재 성장률이 다 아시지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낮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항상 미래 신성장 동력 찾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성장 동력 산업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지난 정부 몇 번 보는 동안에.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아까도 지금 뭐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전환해서 어떤 것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우리 성장 동력 산업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뭐 우리 디지털 데이터 정책위원회 뭐 이런 좀 이전하고 다른 어떤 그런 성격의 조직을 갖다가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쭉 하다 보면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은 융합 신산업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융합 신산업이면 부처 간의 융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모든 정책은 부채 내의 정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있지만 과기부 산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융합 신산업, 융합 신성장 동력을 찾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그런 뭐 조직적인 차원이나 어떤 방안이 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뭐 앞으로 어떻게 가다듬겠다든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무에서 머리 창조된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이런 자원들을 이제 새로 조합을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인력들이 훌륭하고 의료 데이터도 훌륭하고 IT 인프라도 훌륭한데 이것들을 엮은 어떤 산업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그 수많은 이제 이해관계와 뭐 규제와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이게 산업화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쪽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뭐랄까 뭔가 길이 막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뚫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뭐냐면 결국 이제 규제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잘 이제 엮어질 수 있게 이런 규제를 합리화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기존에 이제 있던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또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디지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디지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정부도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부처마다 다 이게 칸막이가 돼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료가 있으면 이거를 기계가 판독하기 어려운 뭐 상황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어떤 데이터라는 어떤 큰 자원 이걸 확충을 해서 이거를 뭐 산업을 만들고 창업을 하는데 쓸 수 있게 해준다면 많은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CDO라는 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뭐 총괄 뭐 데이터 책임자와 이런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국가의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를 총괄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규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규제 합리화를 이제 담당하는 어떤 체계를 뭐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 체계들이 잘 작동을 해서 수많은 이제 이해관계를 잘 조정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 자장님이 조금만 좀 네,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실질적 관심이죠. 뭐 디지털 산업의 또 발전도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근데 역시 이건 반도체하고 미래차하고 바이오헬스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도 이걸 빅3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또 미래차 부분 또 바이오헬스 부분에 특이하게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은 그 전에 많이 했는데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법이 좀 통과가 되면은 기존에 우리의 먹거리를 실제 책임지고 있는 산업,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그리고 또 관심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세계 영향력을 뒤에서 갖춰나가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확실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유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좀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야말로 이게 전환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특히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고는 전환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현장에서는 사실 정부의 규제 완화는 뭐 10년, 20년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도 굉장히 많은 그 역할 중복이 있고 또 부서 간에도 사실은 많은 그 높은 벽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은 대학대로 이 디지털 전환에서 사실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생태계가 과연 이제 조성이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사실 걱정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오고 간 내용으로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사회자지만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사실 그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규제라는 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또 권한을 만드는 어떤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자신의 어떤 뭐 노후 대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개혁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공공부문 개혁 이것도 이제 사실은 후보께서 이제 맨날 말씀하시는 게 XPR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정부의 개혁을 얘기하는 좀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문제 해결형 정부라는 걸 이제 지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칸막이나 이런 거를 좀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작년에 마스크 대란이 나왔다. 이거를 식약처한테 하라고 하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기재부, 뭐 관세청, 그다음에 뭐 무슨 경찰청까지 다 해가지고 어떤 그 태스크포스처럼 해서 이제 빨리 일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칸막이를 없애서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게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규제를 가지고 어떤 정말 필요한 규제는 해야겠지만 이걸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행사를 해서 그거 가지고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런 거는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권순원 교수님 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15분밖에 시간을 안 주셔가지고 뭐 디지털 대전환이 어찌됐든 좀 화두인 것 같고요. 그 정 교수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 투자해서 한 200만 개 정도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되면 한 개 일자리 만드는데 6,750만 원 꼴로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7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일자리 하나 만들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 성과라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더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보다는 일자리를 없앨 가능성이 많은 전환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산업부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엔진이나 배기나 이쪽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한 10만 5천 개 되는데 반면에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서 또는 수소차 전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9천 개에서 1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 전환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가 사라질 개연성이 훨씬 큰 건데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에 현실 가능성이 과연 있는 건지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135조의 200만 개에 대해서 좀 작은 거 아니냐 아니면 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뭐 300조 정도 투자해서 300만 개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가성비가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했고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좀 더 이제 많이 나오게 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사실 이제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OECD에서 뭐 진입 장벽 지수가 2등일 정도로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만큼 또 미지의 영토는 넓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업이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신규 일자리 그다음에 업스킬된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은 뭐 항상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영토 확장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정된 시장에서는 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로도 더 많이 진출을 하고 국내에 또 이 디지털 불모지에 또 이 어떤 프로젝트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영토를 개척을 해야 된다. 시장을 넓혀야 된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혁신과 일자리의 관계, 뭐 단기적으로는 혁신이 일자리를 줄일 수 있지만 이게 시장 확대를 하면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로부터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차를 타다가 이제 자동차로 갔을 때도 마차랑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그 다음에 또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났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핵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청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핵심적인 부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좋은 일자리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잠깐만 좀 첨언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의 현실이죠. 이 디지털 전환 또 에너지 대전환을 하면은 기존 방식으로 살아가시던 분들한테는 상당한 고통이고 일자리 기회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그런 변화된 데에 시간과 또 그리고 자기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투자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두려운 세상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정치 지도자들은 엄청 강조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대전환한다고 이러는데 국민들 무척 힘듭니다. 예?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럼 이제 국가가 얼마나 더 나서주냐 하는 문제인데 같이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이 일자리 숫자는 결국은 숫자가 아니라 그런 산업 그리고 또 직군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함의를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술을 선정하면서 이 디지털 대전환에서 국가 발전 또 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핵심은 인재가 있어야 되고 또 타고난 인재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직무 기억을 어떻게 하고 뭐 우리 기획부 장관님 계시는데 늘 하는 얘기로 평생교육 뭐 마침형 교육 이러는데 국민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같이 뚫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늘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는 도태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죠. 이분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그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국민들 관심이 워낙 크니까 조금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옆에 월마트 만들어질 수 있지만 월마트 옆에 제너럴 모터스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일자리 낙수 효과일 텐데요. 지금 제시한 공약을 보면 되게 평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공약은 했는데 이게 과연 실현의 로드맵이 뭐고 그 방법론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책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 이제 연관된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 고용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뭐 다들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 해결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역사상 최고 스펙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재 청년 세대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지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아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 우리 경활 부가조사, 고용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비정규직이 2021년 동안 13만 1,000명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청년층이 절대 일자리 수도 부족하지만 청년층이 최근에 진입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불안정 일자리로 되고 있고요.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정말 한 줌 몇 퍼센트에 불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좀 대책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MZ 세대들이 소위 MZ 세대들이 공정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노동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뭐 우리가 별로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19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노동시장도 아주 경직적이고 그랬지만 취직 걱정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생 고용 시대였지만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게 이 노동자들의 이 자발적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장이 되던 이런 시대였고 그것이 많은 이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자릿수는 적고 사람은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정한 룰을 만들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원론적인 이제 답변이 돼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90년대에 우리가 자발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청년들한테도 자발적인 유연성을 갖게 해주는 방법 이걸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새로운 기업에 창업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도 어느 한 중소기업에만 이렇게 오래 있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어떤 이제 지원 정책을 좀 재설계해서 좋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고 그것들이 좀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좀 좀비 기업들 이런 쪽은 이렇게 물러가 줘야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또 노동시장도 유연화가 되는 거고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이제 인식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들 중에 이런 기업 생태계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 제도나 그다음에 청년 노동 고용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청년 중심으로 재검토를 해본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답이 있어서 드린 질문은 아니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건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청년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년 동안 13만 명 이상 비정규직 우리 이제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 비정규직 이 고용으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성장률도 지금 2, 3% 수준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영역도 이 고용 창출 여력이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B2B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B2B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거래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거래 완료에 따르면 완성이 되면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죠. 근데 이제 B2B 환경에서 과연 안정적으로 기업들이 이 정규직 고용을 계속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LG 이노텍이 애플에 카메라 모듈 공급하고 있는데 애플이 버전 바뀔 때마다 입찰을 해가지고 납품자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떨어지면 거기에 종사했던 우리 근로자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B2B 사업이라는 게 이와 같이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시적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에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우리 현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목표로 내걸었었습니다만, 근데 과연 우리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걸 기대할 수 있느냐? 근데 계속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우리 후보 쪽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정책이라든가 또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정책적 목표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네, 사실 그 문제 지금 마지막 노동 분야 마지막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브로드하게 좀 그 말씀을 좀 여쭈고 싶은 게 사실 진보 정부가 오히려 노동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노동 친화적인 정부일수록 이제 사실
설득력이 강할 수 있고 그래서 서구에서 지금 뭐 대부분의 사실 선진국들은 한 차례 큰 노동시장 개혁을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비전이 있으신지 또 같이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동시장에서도 이제 공정성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좀 차별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좀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대접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앞으로 이제 고용의 형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데피니션의 문제부터 사실은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풀기 어려운 아주 난제 중에 난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일단 많은 기회를 만들어 놔야 어떤 개혁을 해도 거기서 이제 어떤 개혁을 해도 부작용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에 이제 약간의 그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드는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뭐 이런 좀 뭐랄까요, 이 대안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이러면서 이제 유연성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공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뭐랄까요, 좀 더 효율도 높이고 공정성도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저 이 의원님도 좀. 예, 비정규직제로는 그 정책의 방향이고 철학인 것은 뭐 분명하죠. 근데 현실이 그러냐? 그건 뭐 정말 유능한 실용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두 개 중간 지점쯤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주 던지는 화두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사회적 합의가 좀 돼야 되고,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이 누리는 혜택이 많잖아요. 그거에 걸맞는 뭐 추가하는 뭐 인센티브를 우리 사회가 그걸 만들어내야지 계속 정규직만 이 고정된 노동의 형태로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또 그 유연성도 생기고 또 소득이 확보돼야 또 유연성에 순응한다 그럴까, 그것이 제도로 또 정착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새로운 유형이죠. 이제 플랫폼 산업이 엄청 발전되고 그게 우리 국민 생활을 거의 그 대전환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법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가. 그래서 미국의 어디 캘리포니아 주인가 거기에서 ABC 뭐 해서 여러 질문을 해서 플랫폼 노동자냐 사업자냐를 분류하고 그랬는데, 그런 논의도 이제는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그 사회복지보장제도에 대해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인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준경 위원장님 발제에서 말씀해주신 전환과 공정과 성장에 대한 선순환 구조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로 그것이 또 실현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저희 토론회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후보자들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인식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또 오히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또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후보자분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오히려 기업 성장과 규제 철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윤석열 후보께서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에서의 분배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이 과연 후보자들의 정치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제가 의심할 만큼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전통적인 정치적인 입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우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념이나 관점의 통합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불평등 감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시간이 되는 만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면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디지털 대전환 135조를 투자해서 큰 프로젝트에 대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앞에 위원님들과 연결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전환이 되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은 큰 혼동을 겪게 됩니다. 일자리의 변환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테고요. 또 사회 안전망 밑으로 낙오하고 추락하시는 분들도 생길 테고요. 또 전통적인 특히 일자리에 있으시거나 우리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새로운 디지털만을 강조하는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대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사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안전망을 가지고 100%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평등을 얘기할 때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기술과 교육의 경주, 레이스라는 얘기 이제 하지 않습니까? 골든 앤 카츠가 얘기한. 그래서 기술이 막 발전하는데 교육이 그걸 못 따라가면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불평등이 커집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구조적인 상황을 안전망을 갖고 100% 받아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우리가 안전망을 확충을 해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을 하려면 결국 이 교육이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주권이라는 걸로, 그 주권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학습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제 일터 혁신, 그래서 일터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이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수많은 우리가 이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주호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AI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랄까요, 어떤 전달식 교육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저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뭐 수업을 듣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달식 교육을 말고 우리가 문제 해결형 그런 학습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인프라들을 이제 또 구축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디지털 역량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 이거를 이제 금융이랑 또 연계를 해서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환경 그런 자원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또 기술을 배우겠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이제 재직자들에 대한 이런 학습 체계 이런 것들도 이제 더 강화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재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쓰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뭐 맨날 쉬운 것만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선진국 수준, OECD 수준으로 좀 올려가지고 이런 전환 교육 쪽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성장 시대에 시대가 좋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아마도 누가 당선이 되시든 당선 단 하루만 기쁘실 뿐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실 사회 문제가 아주 산적해 있는 시대 같은데요. 환경 위기 물론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불평등 같은 문제는 점차 우리 사회에서 소득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또 성별에 대한 격차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심해지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고 결국 사회 와해로 이뤄질 것은 무척 걱정되는데요. 저는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이번 코로나 동안에 같은 이 바이러스의 재난이었었지만 오히려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더 재산이 늘어났고요. 가장 최하위의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이 20% 가까이 줄어든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득 불평등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도 좀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기술과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도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대 추구라는 것이 이런 상황이 더 강화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성장 상황이라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뭐 이
뭐 우리가 흔히 비유를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 안쪽에 있는 사람과 밖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안쪽에 있는 사람이 장벽을 더 높여버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 그래서 지대 추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해서 이 지대 추구라는 게 상당히 사실은 곳곳에 만연을 해 가고 있고 더 강화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 같으면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자리, 뭐 어떤 공공기관의 일자리 이런 건데 지금 지대 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특혜고 거기에 들어가면 또 더 안전해 보이고 이런 굉장히 좀 병리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좀 지대 추구를 줄이는 방법, 뭐 사회 곳곳에 이제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 기득권을 제가 다 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거. 그래서 그 장벽을 낮추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벽을 낮춰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그 장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뭐 좀 이런 좀 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제 불평등 완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사실은 뭐 정부가 할 일이 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민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면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리스크를 조금 줄여주고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좀 장벽을 조금 낮추고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만 좀 첨언하면은 이게 불평등이 엄청 심화된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하면서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또 양적 팽창이 뭐 전대미문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자산 시장의 폭등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노동소득에 의한 격차는 그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산 시장에 의한 격차는 뭐 도저히 이제 극복하기가 어려운 정도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정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큰 문제로 다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세청에서 실시간 그 소득 파악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기준에 따라서 이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인이 서류를 내고 그걸 신청을 해서 그걸 검사받아서 합격 불합격 가리고 이런 과정에 상당히 많은 행정 비용과 그 낙인 효과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실시간 소득 파악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면은 그 국가가 정책 판단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실제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처음 의도 또 처음의 명분과 다르게 실제 실행됐을 때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선의로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 결과가 실제 사회에서 다르게 발생하는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떤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실제로 불평등이 더 확산이 된다든지 격차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혹시 새로운 공약을 만드실 때 어떤 정책을 실행하실 때 불평등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다 점검하는 어떤 제도라든지 위원회 같은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그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우리가 좀 더 실증적인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걸 평가하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뭐 그 관련해서 여기 우리 이주호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이주호 교수님께서 교육부 장관 하실 때 그때가 거의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사실상 줄어든 거의 뭐 유일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정책이 이런 결과 가져왔는가? 그래서 이런 걸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 이 정책에 뭐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좋은 거면 우리가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이제 관점을 좀 갖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실증적인 걸 중시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게 오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제 원고인데 이대로 발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산의 TV 광고 중 기억나는 카피가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그런 모습의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말로다가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실용주의자로서 실수하면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다른 주제입니다만 유엔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가 있죠. 우리 시대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자원도 남겨두면서 우리도 행복하는 개념이죠. 특히 환경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번영, 또 사회 구조의 발전.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전체 공약들은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좀 제가 브로드한 질문이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정책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지속 가능 성장을 이제 항상 얘기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전환 같은 거를 이제 앞세운다든지 뭐 이런 모든 이제 부문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자 이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관련해서 조금 더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불평등에 대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어느 회의에서 들은 얘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불평등은 10살 때 아이들의 수학 성적의 불평등이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으로도 차이가 크게 나고 또 아마 국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격차가 이제 더 벌어져서요. 사실 이제 공정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 교육 기회 이제 불평등이 정말 뭐 가장 사실 중요한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워낙 지금 이제 그 기술과 교육의 경쟁 뭐 그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교육 문제를 이제 그런 경제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는 그 시각을 말씀을 주셔서 반가웠는데요.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뭐이 10살 때 애들 수학 성적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제가 또 본 어떤 논문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자기 그 연봉의 몇 천만 원을 좌우한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이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살이 초등 4학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굉장히 크리티컬한 뭐 이런 그 인생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공정성을 강화하려면 국가에서 많은 사실 이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이 사람의 인적 자본 투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 10살이라는 나이는 교육이라는 게 돌봄하고 또 이게 구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돌봄 기능과 교육 기능이 합쳐져서 이 10살 때 괜찮은 교육을 받고 누구든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최근에 또 뭐 소확행 공약으로 이제 3시에 뭐 이렇게 방과 뭐랄까요 학교 마치는 시간을 3시로 통일한다. 그다음에 저녁 7시까지 돌봄을 또 제공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좀 더 좋은 돌봄, 그러니까 이 돌봄이라는 게 교육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그 돌봄 교사 한 분이 몇십 명 놓고 그냥 이렇게 막 방치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정규 시간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충도 하고 좀 재미있게 좀 놀이도 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그다음에 뭐 체력도 기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인적 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는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좀 국가가 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게 공공의 의무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 주신 그 취지 중에서 이제 사실 개별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이제 이제 지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딱 맞는 이제 케어나 또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AI가 도입이 되면
사실 그런 개별화 서비스가 이런 사회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빨리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공정화도 관련이 되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니 뭐 저도 100% 찬성이고요. 네, 네. AI에다가 플러스 그 뭐랄까요 이렇게 좀 봐주는 어떤 네, 케어, 휴먼 터치. 케어해주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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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네. 결합하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패널이신데요. 우리 저 윤석명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준경 위원장님 그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노후소득 보장 연금 쪽을 담당하면서 토론을 참여했는데 발제 내용 중에서는 연금 소득 보장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 하지 않으셨지만 저 포럼 시작 전에 저희한테 이제 배포한 발제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 문제도 돈의 흐름이 결국 문제다. 그래서 노후 대비 자금이 상생에 쓰이도록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보험 기능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국가는 보험 국가, 돌봄 국가를 포함하는 것과 이제 결합이 되는데 이런 좀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연관을 시켜서 이제 저는 제가 한 15분 이미 한 1분이 지났는데 15분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제가 담당하는 분야 자체가 좀 굉장히 암울한 분야다 보니까 조금은 무거운 질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양해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84로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굉장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통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출산율이 2.1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20여 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의 경험을 겪다 보니 미래 경제활동 인구로 성장해야 될 한 800만 명 이상이 이미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800만 명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들도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언론 같은 데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우리나라 국가 운영을 책임질 대선 후보들께서는 노후소득 보장 특히 연금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표명하시길 바란다고 많은 이제 분들이 전문가 또 언론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무래도 이게 구체적인 분야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국민연금 개혁과 공적연금의 통합 운영, 커먼 펜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어렵게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도 반쪽짜리 개혁이거든요. 원래는 소득 대체율 40%로 내리고 보험료를 12.9%까지 올리려는 개혁이었는데 보험료 올리고 소득 대체율 급여를 떨어뜨리면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니 하나만 하자 그래서 보험료는 못 올리고 급여율만 좀 낮췄습니다. 벌써 우리가 한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그동안 한 게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근데 다음 우리가 이제 연금 제도를 평가하는 시점이 제5차 재정 계산인 2003년입니다. 2003년 다음에 바로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거의 20년 가까이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출산율은 엄청나게 하락했고 연금을 받을 고령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경제적인 어떤 부양 능력, 경제 성장률이 약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현저하게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지원할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력 후보들께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연금만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작년 한 해에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가 부채가 순증으로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노후소득 보장하는 공무원 군인연금이 지금 누적 국가 부채가 1,045조 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정부가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매일 제 계산으로는 4천억 이상의 암묵적인 부채가 쌓여있고 연간 최소한 50조 이상의 후세대한테 전가하는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연금 개혁을 하겠다 공약을 했었고 또 유승민 후보가 얘기를 했었고 또 어제는 안철수 또 대표께서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유력 주자 두 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냐고 이제 어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후보님, 특히 이재명 후보님이나 윤석열 후보님은 여기 부분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지만 이 연금 개혁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어떤 우리의 어떤 국가의 쇠락과 성장의 어떤 기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제약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하준경 위원장님 또 윤후덕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 개략적이라도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기는 없지만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개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예, 말씀. 사실 정말 난제 중에 이게 난제인데요. 지금 이제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백약이 무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은 뭐 2057년에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낸 만큼 받는 폐예수고로 가는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있고, 그다음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면 이걸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늦출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출산율이 이게 1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아무리 개혁을 해도 이걸 늦추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년 늦추느냐, 1년 늦추느냐, 2년 늦추느냐, 결국은 또 고갈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라는 거는 결국 이걸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균형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이거 뭐 금액 좀 조정한다고 해서 이 고갈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 출산율을 높이면서 뭐랄까 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줄이는 뭐 이런 이제 방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뭐 이 좀 원칙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기금이 고갈이 되면은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제 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원칙.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낸 걸 자기가 받는 식으로 된다면 그러면 이제 불만이 좀 줄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익비를 조정한다든가 뭐 지급 방식 개선한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어떤 안을 확정해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어떤 안을 갖고 하든지 간에 이 출산율 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후 대비를 과거에는 이제 가족끼리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받고 그다음에 부모님 늙으시면 내가 해드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단계냐면은 자산을 이용해서 내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내 노후 자금을 내가 스스로 번다.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또 공공부문을 통해서 이제 하는 식으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뭐 덜 받는 식으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충당을 하려면 결국 내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경제 자원이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아까 이제 그 펀드나 뭐 이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노후 대비 자금 얘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후 대비 자금이 부동산을 통한 노후 대비로 가면 땅값만 올립니다. 땅이란 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적이지가 않고요. 이게 기업이나 뭐 이런 산업을 창출하는 데 돈이 들어가면 이건 자본 축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서 노후 대비 자금을 더 확충을 한다. 그래서 이 상생이라는 거를 이제 젊은 사람한테 일자리라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 거기서 또 그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또 노후 대비도 하고, 이게 이제 상생의 어떤 메커니즘인데요. 이런 거를 강화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사실 그 제2차 인구 배당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1차 인구 배당은 이제 인구가 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뭐 보너스인데, 2차 인구 배당이라는 거는 쌓인 자본을 쉽게 활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출산율을 좀 더 이제 높일 수 있게, 좀 더 이제 그 가정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는데 좀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205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뭐 한 50년 이상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년 동안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출산율 관련해서는 이제 복지학자들 중에서는 그 부모 보험, 그래서 이제 가장 사실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이를 가지는 가족의 이제 보험 형태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요.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지급하자 이런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인센티브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론화해서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계속 좀. 예, 저도 지명해서 답변을 좀 네, 네. 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출산율 문제는 우리 교수님이 말씀 주셨고 우선 큰 틀에서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에 더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런 재원들이 또 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봐요. 근데 내용으로 들여다보면은 뭐 이 1당이나 2당 후보들은 좀 꺼리는 주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수위 과제입니다. 인수위 과제. 인수위원회에서 뭐 상당히 세심하게 좀 다뤄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개혁 과제들은 1당이나 2당은 자기 의견들이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연구원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놨죠. 그래서 뭐 이 공무원연금이나 또 그리고 군인연금의 재정 지원이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까지 어떤 구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걸 또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또 보험료를 올리는 거 그리고 또 이 지금 새내기 이 공무원들은 이제 그 전에 어르신들 공무원 했을 때보다는 훨씬 공무원 연금이 뭐 매력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보장률을 또 어떻게 조정하는 거 이런 부분인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방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될 수는 없다고 봐요. 여든 야든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그 여야 간의 합의 또 행정부와 국회 간의 합의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저 사회적 합의를 실제 다음 정권 출발하면서는 분명히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그 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공약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의 국민연금은 뭐 스웨덴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해서 재정 어떤 안정 달성도에서는 약 20년 정도가 뒤처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공무원 사군인연금은 한 40년 뒤처진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 1, 2년 뒤처진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20년, 40년 뒤처졌다 그러면 이건 수습이 좀 쉽지 않거든요. 이들 나라가 어떤 식으로 개혁을 했냐면 연금제도 어떤 개편 운영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배제되게 소위 말하는 탈정치화된 빌트인 스테빌라이저라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이 2004년, 독일이 2004년, 스웨덴이 1999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 과제라고 그러시니까 뭐 빨리 성급하게 저 안을 만드시는 것보다 많은 의견을 참고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고 정부가 중심을 잡은 뒤에 그걸 사회적 합의의 어떤 테이블로 내놓으시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십사하고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아까 우리 저 하준경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공정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억강부약 쪽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출마 선언문에서도 억강부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인 어떤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그 지출의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한 10년, 15년 내에 OECD 평균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고 또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그 사회보장 지출과 또 정부가 세금 걷어서 사회정책을 펴는 인컴 트랜스퍼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제일 낮은 국가가 또 우리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질문 드리기가 좀 약간 부담스럽지만 이재명 후보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본소득 시리즈 아닙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n분의 1 똑같은 액수를 지금 나눠주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문제는 평균적으로 노인들이 가난하고 뭐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면 빈곤율이 얼마나 그러지만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양극화돼서 평균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모든 사람한테 n분의 1로 나눠지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시리즈가 우리나라의 이 낮은 소득재 분배 효과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될지, 또 후보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억강 부약 같은 그런 어떤 그 모토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 기본 소득이라는 거는 주는 거하고 이제 받는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둘 때 한번 선별하고 이제 줄 때 한번 선별하고 이렇게 두 번 선별하는 시스템이고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줄 때는 똑같이 주지만 또 거둘 때는 선별해서 이제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는 거 받는 거를 합치면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또 선별하는 효과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거에 대한 여러 이제 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큐나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쓴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파 경제학자들이 또 좋아하는 또 토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똑같이 줘버리면 왜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디스토션을 줄이는 효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거를 걷어서 이제 또 나눠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먼 미래에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어젠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또 이런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를 완전한 형태로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어떤 우리가 수단으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뭐 그런 뭐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하는데 어떤 탄소세를 높이면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같은 데서 노란조끼 시위 같은 게 일어나서 결국 이제 이게 실패하고 이러는데, 근데 스위스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이 탄소세를 걷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그냥 탄소 배당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전기세 같은 게 조금 뭐 한 2만 원 올랐는데 뭐 한 그만 비슷하게 또 받는다 그러면은 저항이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좋은 뭐 또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혹시 제가 좀 확인을 좀 하면요,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좀 평소에 좀 그 그동안 말씀해 오신 거 조금 후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후퇴는 아니고 실용주의자죠. 그 기본소득을 이게 후보 당내 경선 때 발표했을 때에도 그 이제 발표문에 그 국가 기본소득 뭐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과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하는 거고, 부문별 기본소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청년 기본소득, 또 아동수당, 아동 기본소득, 또 노인수당은 뭐 노인 기본소득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새로운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라는 신설의 세목이 확보가 돼야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그 실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그 세제 도입서부터 그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이전에라도 그 청년 기본소득처럼 부문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 일반 재정에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그것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실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시간이 한 많이 2분만 좀 네, 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짧게 질문드리겠는데 일단은 탄력적 실용적으로 기본소득을 접근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갑게 아주 다행으로 들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미 말씀드렸듯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저 인구학자들이 예견하는 바에 의하면 이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 지금 이재명 그 후보님들 캠프 쪽에서는 우리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걸 그대로 방치만 할 수는 없으니까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올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짧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결혼들을 안 하고 그다음에 집값이 비싸고 교육비가 비싸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 나라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제 가족 복지 지출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OECD에서 거의 뭐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그 지출 비중하고 출산율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거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이제 그 애를 키우는, 그러니까 뭐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많이 되는 나라는 이게 좀 높고, 그다음에 개인이 많이 부담하는 나라는 이게 낮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적 비용과 이제 사회적 뭐 비용 이런 걸 이제 비교해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출산의 의사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여성의 뭐 그 스쿨링,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닌 연수를 따지면 뭐 제일 많이 학교를 다녔고요. 근데 또 이 OECD 국가들 중에 이 젊은 여성들의 이 경력 단절이 제일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밀려난다. 이러면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노동시장에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이 돌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국가가 이제 이거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족복지 지출 이쪽도 늘려야 되고요. 예,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화로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산율이 제일 낮은 곳이 이제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 지역 이쪽인데 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그 문화로 전국으로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젊은이들이 거기 가야만 그 스타일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좀 것보다 좀 더 다양성 있는 다른 공간에서도 좀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도 공간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또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서 그렇지만 저희가 플로어에서 기자분 한 분한테 좀 질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에 마이크 좀. 네, 감사합니다. 우선 총론적인 거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개념이 성장을 통해서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 과실을 이제 공정하게 나눈다라는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성장 그 분배 전략과 그 전환적 공정 성장의 차별점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거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그 전통적인 뭐 이론이라기보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트리클 다운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막 몰아주면 거기서 이제 이게 과실이 흘러 나온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중시하는 거는 이게 업이 되게 하는 건데 이제 이 트리클 업이 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분배를 평등하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게 뭐 어느 정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이 업이 뭐가 되게 하는 거냐면 기회를 나눠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트리클 업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이라는 게 뭐 영역을 넓히고 그다음에 이 파이를 키운다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기회를 많이 얻게 한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뭐 어떤 특정한
뭐 기업이나 특정한 사람한테 막 몰아줘서 그 사람이 돈을 쓰게 해서 뭐 이렇게 따라오게 한다. 이거랑은 좀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물론 개중에 이제 그런 뭐 트리클 다운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순환이 되게 하는,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막 이제 기회를 갖고 올라가고 거기서 또 어떤 확산이 되는데, 확산이 되는 게 우리가 막 돈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확산되는 거예요. 스피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막 줘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는 역량이 스피로버 되게 해가지고 이게 막 선순환되는 이런 좀 다이나믹한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 질문만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굉장히 좋은 의도와 선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세밀한 부분에서 잘못 디자인되거나 또 집행이 잘 안 될 때는 정말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정부 계획이 그만큼 지금 그동안 사실 어느 정부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꼭 실행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사실 대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해 보면 우리나라처럼 교육부의 그 라인 미니스트리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의 영역을 맡은 부서가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다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차제 대학을 아예 그 교육부에서 떼내서 혁신 부서로 옮긴다든가 뭐 아니면 총리실로 옮긴다든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 뭐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요. 일단 국가 이제 교육위원회 이런 것도 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관료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율과 창의 이런 걸 보장하고, 그다음에 좀 개방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공간, 그리고 그것이 산업 기업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같이 협업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오늘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홍석현 회장님께서 이 자리가 치열하지만 선의가 넘치는 정책 경쟁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대선 기간 내내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이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분 패널 너무 고생하셨고, 특히 또 윤우덕 의원님, 하준경 교수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1 중앙포럼 오후 첫 번째 세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정책 집중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서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시를 조금 넘겨서 시작된 오늘 첫 번째 세션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잠시 뒤 2시 50분부터는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오후 두 번째 세션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과 정책 집중 토론이 계속되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